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코로나 확산세는 학생들도 물론 피해갈 수 없겠죠. 코로나 때문에 등교 수업이 중단된 학교는 어제 기준으로 87곳, 서울만 26개 학교입니다. 수능이 꼭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수능 당일까지 수능 특별 방역 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코로나 속 어떻게든 수능을 안전하게 치르겠다는 건데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 1일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부터 수능 특별 방역 기간에 돌입하고 수능 고사장은 지난해보다 58% 확대됩니다. 국토부가 GTX 신호선 창동역과 삼성역, 의정부역 등에 SRT 고속열차가 정차할 수 있도록 플랫폼 설계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관할 재개발 구역 내 건물 매입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용산구청장을 한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뉴타운이 해제되고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는 중랑구 보담마을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최종 선정돼 1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수능 특별 방역 기간도 함께 시행되는데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주협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오늘도 300명을 넘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발생 동향부터 전해주시죠. 네, 19일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43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29,6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서울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109명이고 경기도는 6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도봉구 소규모 작업장과 종교시설, 서초구 사우나와 중구 소규모 공장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신규 확진자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서울에서는 오늘 0시를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가 시행됐죠. 달라지는 내용 간단히 정리해 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실시하는데요. 먼저 노래주점이나 클럽 같은 유흥시설에선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춤추는 행위와 테이블 간 이동이 제한됩니다. 방문 판매업체처럼 대면 홍보 위주의 업종은 밤 9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고 음식점과 카페에는 방역수칙 이행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뛰어앉기, 종교시설 인원 제한과 모임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마스크 착용입니다. 거리두기 격상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음식점과 카페, 제과점과 실외 경기장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특히 수능을 앞둔 시점이라 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오늘부터 수능일까지 수능 특별 방역 대책도 함께 추진되죠? 네, 그렇습니다. 윤해 교육부 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브리핑에서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확진 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의 시험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수능 3주 전부터 확진 격리 수험생에게 거점 시설을 임시 배정하고 모니터링하다가 시험 일주일 전 퇴원 예정일에 따라 실제 응시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 수능 전 학원과 교습소, 스터디 카페에 대한 집중 방역도 실시하는데요.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학원과 교습소에 대면 수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모든 학원 강사와 교직원, 수능 감독관 등은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 진단 앱을 사용해야 하며 PC방이나 노래방, 영화관처럼 수험생의 이용이 많은 시설에도 강도 높은 방역 관리를 실시합니다. 이외에도 수능이 끝난 다음 달 3일부터 31일까지를 학생안전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학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시설을 대상으로 지도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주엽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한 용산구 의원이 요구한 구청장 재산 내역 자료 제출권을 구 의장이 고의로 결재를 지연시켰다. 이렇게 시작된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용산구의 두 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용산구청장이 한남동 재개발 지역에도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사실을 두고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지혁배 기자입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한남 4구역에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건 지난 2015년 7월. 당시 두 아들과 공동 명의로 20억 원에 산 겁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지 반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달부터 20일 넘게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용산구 의회 설혜영 의원. 구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재산 내역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의장이 위압을 행사하고 고의로 결재를 지연시켰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재산 문제를 확인하려던 저의 의정 활동은 같은 동료인 의회 안에서 방해받았습니다. 서류 제출 요구를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되자 4일 만에 결재를 했습니다. 성장현 구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불통이 된 용산구의 민주주의의 시스템에 불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산구 의회 김정재 의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동료 의원 8명의 사실 확인서를 받아 지난 9일 설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의회 내 갈등은 결국 지역사회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8일 용산시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까지 꾸려져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구청장이 공직자로서 부동산 투기 문제를 비롯해 재개발과 관련된 조합 설립 인가 권한과 주택 분양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 출판 기념의 수익을 부동산 매입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직접 해명하라는 주장입니다. 현재 집값 폭등의 배후 중 한 명으로까지 지목했습니다. 성장현 구청장은 순천에 한 채, 보강 등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도 모자라 다가구 주택까지 또 매입한 것은 재개발 부동산 수익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수법입니다. 공직자 이해충돌까지 위반하며 공정하고 청렴한 구청장으로서의 책임을 외면하였습니다. 시민행동은 국민권익위원회 성 구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제소하고 주민 청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빌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이에 대해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한남 4구역 건물 매입은 투기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5년 전 일을 현재의 부동산 이슈를 활용해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일부 세력의 근거 없는 흠집내기다라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침묵하던 성장현 용산구청장. 인터뷰 대신 설혜영 의원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먼저 투기 의혹에 대해선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이후 9년, 조합 설립 인가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일로 주택 매입 과정은 투명했다며 투기가 목적이라면 다가구 주택보다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수익 면에서 유리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 매입은 이미 5년 전의 일인데 해당 주택을 되팔아 차익을 실현한 것도 아닌데다 마치 현재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구청장의 행위로 매도하는 건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충돌 여부에 대해서도 공직자윤리법상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데다 부동산 이슈를 활용해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일부 세력의 근거 없는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개발 사업은 구청장에게 사업 인가 권한이 있지만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서울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입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금 출처에 대한 부적절성에 대해선 구청장 본인과 자녀의 저축, 은행 대출과 출판 기념의 수익 중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산 변동 사항 역시 매년 성실히 신고했기 때문에 이를 부적절하다고 하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남과 동북권을 관통하는 GTX-C 노선 위로 고속철이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반대 입장을 보이던 국토교통부가 최근 방침을 바꾸고 기본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년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지만 국토교통부는 고속철 의정부 연장 사업에 줄곧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강경했던 입장을 바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GTX-C 노선 위로 고속철이 달릴 수 있도록 기본계획 설계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GTX 역사는 167m가 필요해요. 근데 이걸 SRT로 하면 210m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안에 167m만 파면 되는 거를 210m의 터널을 파놓겠다. 현행 수서역이 종점인 SRT가 삼성역까지 이어지고 GTX-C 노선을 따라 향후 의정부까지 연결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겁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수서, 삼성 간 분기선이 들어오고 삼성역 복합환승센터에 SRT 정거장도 설치됩니다. 국토부가 많이 고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SRT를 설치하겠다고 확고히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SRT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합의를. 한편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공개되는 공사 계획서에 해당 내용을 담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국토부가 입장을 바꾸면서 고속철 동북부 연장 사업이 가시화에 들어왔습니다. 최근 서울대학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시동을 걸고 있는 창동 차량기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승준 기자입니다. GTX-C 노선 중 하나인 창동역,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GTX-C가 다니는 복합환승센터로 바뀔 예정입니다. 여기에 SRT 고속철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옆에 위치한 창동 차량기지의 바이오 의료 산업단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고속철 확보로 인해 접근성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국에서부터 교통편을 한 번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목포, 부산에서 KTX 타고 여기 바로 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여기 활성화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창동 차량기지와 아레나를 성공할 수 있게 만드는 거기에 교통이 아주 필수적이고. 다만 고속철 연장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토부는 SRT 의정부 연장에 대해 GTX-C 완공 후 수익성과 교통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SRT가 언제든 들어올 수 있게 설계는 진행됩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미리 공사해놓고는 공사해놓고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연결시킬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확보해놓고 필요할 때 이거를 못 만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난 9일 서울대학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으며 본격 시동을 건 창동 차량기지 개발. 고속철의 등장으로 윤곽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강동구 고덕 강일 1지구와 강일동을 연결하는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노선이 조건부 승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승인 고시했습니다. 해당 노선은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종점인 고덕 강일 1지구에서 강일동까지 연결되는 1.4km 구간으로 사업 타당성 확보를 전제로 추진되는 조건부 노선으로 승인됐습니다. 이 밖에 강동 지역 5호선 직결화와 우이신설 연장선 등 10개 노선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뉴타운이 해제되고 도시재생이 진행 중인 중랑구 보단마을이 또 한 번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중랑구 중화이동 보단마을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골목 상권의 활력을 목표로 진행된 공모사업. 서울에서는 보단마을과 함께 구로구와 양천구 등이 확정된 것입니다.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주택 노후화는 노후화대로 진행되고 기반시설 노후화도 역시 기반시설 노후화가 진행되었고요. 주민들이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새로운 수단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갖다가 개선하고 이번 뉴딜 선정으로 보단마을은 마중물 사업비 150억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100억 원을 지원받는 것까지 더하면 총 250억 원이 오는 2024년까지 마을에 쓰이게 됩니다.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진행되는데 생활 인프라 확충과 상권 활성화, 노후 주거 환경 개선 등입니다.
특히 생활 인프라 확충은 주민 필요 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아마존 센터와 소셜 케어 센터, 보단 문화발전소와 마을 관리사무소 등 5개의 편의시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5군데가 조성이 되는데 앵커 시설이 각각의 용도가 이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용도별로 해당 계층들의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문화적인 욕구도 해소를 하고 그리고 공동체 활동도 하게 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중화 등 골목 상권 경관 리뉴얼 작업이 진행되고 지역 특화 상품 개발과 판매도 시도될 예정입니다. 중화이동 보단마을 도시재생 뉴딜은 향후 4년간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보통 공사장 주변에서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곤 합니다. 성동구에서는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장 관계자들이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능 기부에 나서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50년 된 기와집에서 홀로 지내온 박정혜 할머니. 집이 오래된 탓에 천장이 주저앉고 물이 새다 보니 비만 오면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리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 수년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샌지 오래됐어요. 그랬는데 그럴 만한 여유가 없으니까 생각을 못하고 그냥 갖다 퍼내고 그렇게 했지. 이런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인근 공사장 관계자들이 재능 기부에 나섰습니다. 직접 집으로 찾아와 상태를 점검하고 기와 지붕 전체를 교체해 주기로 한 것. 건설업체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는 만큼 모든 비용은 무료입니다. 옛날 한옥이라 지붕이 다 낡았어요. 그래서 기와가 다 날아가고 어르신 주무시는데도 침대에까지 막 물이 떨어지고 벽은 다 젖었고 천정도 다 젖었고 그런 상황에 이제 그 지붕 전체를 교체를 한 거죠. 이처럼 성동구에서는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인근 주민들을 위해 재능 기부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흔히 주택가 공사장의 경우 소음과 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 이런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공사가 공사 현장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인근 주민들의 노후된 주택을 고쳐주기 시작한 것. 재능 기부를 통해 공사 현장과 주민들이 소통하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 다녔어요. 전라도부터 경상도, 서울 다 했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가진 재능이 별거 없겠지만 그 재능을 기부한다는 것도 사실 좀 뿌듯한 것도 있고. 지금까지 재능 기부에 나선 공사 현장은 모두 59곳. 이들은 노후된 주택 62곳에 도배와 장판 교체는 물론 화장실과 지붕 공사도 지원해왔습니다. 성동구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중대형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재능 기부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병적으로 쌓아두는 증상을 저장 강박증이라고 합니다. 심한 경우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증상이 깊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저장 강박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돕기 위해 송파구 이웃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어지럽게 쌓인 물건들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가재 도구는 언제 사용했는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한 발짝 내딛기도 어려운 이곳은 서울 송파구 삼전동 A씨의 집입니다. 불편한 거동으로 동네를 거닐던 A씨를 한 주민이 목격하면서 A씨가 저장 강박 증후군을 앓고 있음이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저장 강박 증후군은 사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병적으로 물건을 모으거나 쌓아두려 하는 강박 장애의 일종으로 A씨는 초기 치매 증상과 함께 저장과 관련된 강박 증상이 겹치면서 집에 물건을 쌓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물건을 쌓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생활을 해왔던 A씨. 갈수록 심해지는 기억 상실에 우울증까지 겹치며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던 A씨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송파구 주민들이었습니다. 이달 초 송파구 삼전동 어린이 공원을 산책하던 주민이 A씨를 발견하면서 지역 주민과 동주민센터가 A씨를 돕기 위해 힘을 모은 겁니다. 지난 17일 주민봉사단체인 삼전동 행복울타리와 삼전동 주민센터 직원 등 20여 명이 A씨 집을 청소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산더미 같은 물건들을 치우기 위해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짐 정리에서 막힌 배관을 뚫기 위한 작업까지 아침 9시부터 시작된 청소는 이날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사나 한번 따라와 봤어요, 제가. 너무 열악해갖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이나마 이 집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송파에서도 좀 취약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약간 어머님이 치매도 있는 것 같고 부를 위해서, 우리 동을 위해서 어떤 모든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삼전동 인구 3만 2천 명 중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은 약 1,100여 명. 이 중 혼자 사는 독거노인은 950명으로 전체 취약계층의 81%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코로나 여파 속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할 소외계층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종로구는 내년 3월 중순까지 겨울철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감염병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 제설 대책이 핵심으로 5가지 분야로 나눠 대응합니다. 각각 방역과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보건 환경 대책과 한파 상황 관리, 제설을 비롯해 화재 예방과 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 대책으로 구성됐습니다. 오후부터 비가 그친 뒤 내일부터는 그야말로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15도 이상 내려가고 낮 기온도 춥겠습니다. 빈 상가와 호텔까지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전세 대책도 발표됐는데 집을 몇 채나 갖고 있다는 고위 공직자들 소식을 접하면 대다수 서민들 마음은 더 추워집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